이 얼마나 천국 같은가. 존 치버. 이것은 비 오는 밤 낡은 집에서 침대에 앉아 읽어야 하는 이야기다. 개들은 잠들었고 과수원 너머 흙길 건너편의 마구간에서 말소리가 들려온다. 부드럽게 내리는 비가 필요한 것이기는 해도 절실히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지하수가 제법 되고 근처 강에도 물이 가득하며 정원과 과수원의 관계시설도 이상적이다. 오래전 깅엄을 생산하는 직물 공장이 있던 폭포 옆 작은 마을에는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공장의 화강한 벽은 널찍한 강 옆에 지금도 서 있고 코린트식 기둥 4개가 있는 공장 주인의 집도 이 마을의 하나뿐인 언덕 위에 여전히 왕관처럼 서 있다. 이곳이 세상의 변화와는 동떨어진 활기 없는 마을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마을의 주간신문에는 미확인 비행물체에 관한 기사가 아주 자주 실린다. 빨래를 널던 주부들이나 다람쥐를 사냥하던 운동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은행 부행장이나 경찰서장의 아내처럼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비행물체를 보았다고 말한다. 마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거리를 걷다 보면 반드시 개들이 여러 마리 눈에 띄었다. 녀석들 모두 활기가 넘치고 예외 없이 잡종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잡종이 돼 제 부모들의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는 잡종이다. 털이 매끄러운 푸들, 다리가 아주 짧은 에어데일, 언뜻 보기에는 콜리인데 다시 보면 그레이트 데인처럼 생긴 개들이 보일 것이다. 녀석들이 대단히 활기 넘치게 보이는 건 이렇게 피가 섞인 것, 어쩌면 새로운 혈통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섞임 덕분이었다. 녀석들이 텅 빈 거리를 서둘러 달려갔다. 마치 중요한 식사나 약속이나 회합에 늦어서 서두르는 것 같은 그 모습은 일부 주민들이 괴롭게 견디고 있는 듯한 외로움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마을의 이름인 제니스는 공장 주인의 첫 번째 아내 이름을 딴 것이다. 이 마을의 역사적 의미와 관련해서 가장 놀라운 점 하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당시로서는 몹시 이례적인 일이라 이 마을이 엄청난 빈곤이나 주민들의 모험심 부족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저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열 장소를 결정하는 컴퓨터의 실수였을 뿐이다. 이곳의 역사적 특이점을 하나 더 꼽자면 이 마을의 저택들, 다른 시대의 유물인 그 저택들을 재건하면 혼수 상태에 빠져 죽어가고 있지만 터무니없게도 선구적이고 혁신적인 의료기술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요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이 실현된 적이 없다는 점이 있었다. 이 마을 북쪽 끝에 비즐리 연못이 있다. 수심이 깊고 판을 구부린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주위의 숲이 울창한 연못이었다. 물과 초록 식물들이 있는 곳이므로 19세기의 화가라면 이곳을 배경으로 노새를 탄 사랑스러운 여인이 품에 안은 아이를 향해 몸을 살짝 기울이고 있고 그 옆에는 지팡이를 든 남자가 있는 모습을 그려 넣었을 것이다. 그리고 화가는 그림에 이집트로 도망치는 길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가 그림을 통해 기념하고 싶은 건 어느 여름날 멋진 풍경을 보며 느낀 당혹스러운 기쁨에 지나지 않았지만 말이다. 나이 먹은 남자는 지질한 존재일 뿐이다. 막대기에 씌워놓은 해진 외투 같은 존재. 하지만
그가 용기라고 불리는 새, 이 경우에는 카르디날리스 비르기니아누스의 밝은 깃털을 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 그의 가슴이 얼마나 뛰놀았는지. 하지만 이스트 78번가의 홍관조가 웬일인가? 노인은 제니스에 사는 장녀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느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대단히 실용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불신이었다. 딸은 한동안 날씨가 몹시 추웠지만 눈은 오지 않는다면서 스케이트 타는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연못이 얼어붙기는 했을 거라고 말했다. 노인의 스케이트가 그의 피라네시 화집, 나비 채집판 등과 함께 다락에 있다는 것을 딸은 알고 있었다. 1월 말의 일요일 오전이었다. 노인은 지방선 기차를 타고 딸이 사는 곳으로 향했다. 그의 이름은 레뮤얼 시어스였다. 말했듯이 노인이었지만 아직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길을 건널 때 누가 도와줄 필요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는 아름답고 슬픈 포도주잔 모양의 느릅나무가 고향의 지평선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욕조에 사자 발 모양 다리가 달려있던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였다. 비행선을 타고 여행할 수 있다는 꿈을 기억하는 세대이기도 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들 중 한 곳으로 행군에 들어가던 기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빙글빙글 이어지는 폭격으로 널찍한 교차로에는 사람 어깨보다 높은 건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미처 묻히지 못한 망자들이 폐허가 된 성당 안에 누워 있었다. 아름다운 여름날이었다. 그는 가스반동 라이플총의 최초 모델로 무장했으며 언론과 종교와 여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을 죽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 딸이 그에게 가볍게 입을 맞췄다. 말했듯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믿음이 부족했지만 관계의 깊이는 상당했다. 그녀는 하늘나라로 간 그의 첫 번째 아내 어밀리아의 딸이었다. 딸이 스케이트를 건네주고는 연못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걸어가는 편을 택했다. 약 6.5km 거리였는데 그는 조끼가 갖춰진 양복을 입고 컴퓨터 컨테이너 제조사 일로 자주 출장을 갔던 동유럽 나라들 중 한 곳에서 산 모피 모자를 쓴 차림이었다. 백발은 개밀처럼 자라고 살갗은 돛대가 하나뿐인 작은 배처럼 햇볕에 그을린 색깔이었다. 그는 오버코트를 필사적인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세대와 계급에 속했다. 물론 장갑은 끼었다. 그가 걸어간 연못은 비즐리 연못으로 불렸지만 비즐리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듯했다. 연못의 길이를 끝에서 끝까지 재보면 4km나 5km쯤 되었다. 얼어있는 것 같았지만 얼음을 지치는 사람은 4-5명 뿐이었다. 날씨가 온화한 일요일 오후인데도. 시어스는 그 광경을 흘낏 보고는 18세기와 19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이 스케이팅 장면을 잔뜩 그렸던 것을 생각했다. 미술품 값이 혼란에 빠지기 전에는 경매가 끝난 뒤 대개 네덜란드 화가의 스케이팅 그림 몇 점이 팔리지 않은 채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하프시코드 옆 팔리지 않은 우산꽂이에 기대어져 있곤 했다. 브리헐도 스케이팅 그림을 몇 점 그렸지만 시어스는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 그의 짐작으로는 12세기에 그려진 스케이팅 그림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또한 스케이트가 사냥대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준 덕분에 호모사피엔스가 우월성 경쟁에서
네안데르탈린을 능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 올린 영국의 고생물학자 앨런 가드너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즐거워진다. 가드너가 이야기하는 시대는 20만 년 전, 지구의 많은 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을 때이므로 그때의 셰이트는 넓적 브릿의 두개골로 만든 것이었다. 앨런 가드너의 말년에 이르러 그의 논문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으나 시어스는 그의 주장에 깃든 시적인 풍취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다. 스케이트를 탈 때 느끼는 쾌속함이 고대의 경험처럼 깊이를 지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학자들의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게 항상 편파적인 애정을 느꼈다. 그는 스케이트를 신고 출발했다. 스케이팅은 그에게 수영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얼음을 지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은지 궁금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젊은 여성에게 물어보았다. 이제 겨우 결혼할 나이가 된 것 같은 그 검은 머리 아가씨는 황금색 고리 모양 귀걸이를 하고 하키스틱을 파라솔처럼 들고 있었다. 맞아요, 맞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요, 이 연못이 이렇게 꽁꽁 언 게 100여 년 만의 일이에요. 눈이 내리지 않으면서 날씨가 이렇게 추워진 게 100여 년 만의 일이라고요. 정말 천국 같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 너무 좋아요. 그는 오래전 연인에게서 바로 이런 감탄사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이라 그녀의 이름도 머리색도 자신과 그녀가 정확히 어떤 성에 고개를 버렸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스케이트를 타고 또 탔다. 쾌속함의 기쁨이 아까 아가씨의 말처럼 천상일 것 같았다. 길게 뻗은 검은 얼음 위를 흔들흔들 미끄러지다 보니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춥고 긴 여행 끝에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잘 알고 사랑해주는 곳, 방에서는 램프가 빛나고 화덕에서는 불이 타오르는 곳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행복한 확신을 안고 얼음 위를 움직이는 것 같았다. 집이라고 해봤자 시어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텅 빈 방과 텅 빈 침대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검은 얼음 위를 빙 돌며 움직이고 있자니 시어스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보다 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환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할지도 모른다. 겨울 석양이 보여주는 빛과 색채의 향연 속에서 그는 스케이트 끈을 풀고 시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다음 일요일에 그는 다시 얼음판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전보다 많았다. 아마 50명은 돼 보였지만 이렇게 넓은 얼음판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숫자였다. 하키 경기장이 임시로 만들어져 있고 그 왼쪽 어딘가에서는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제에 이른 피겨 선수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어스처럼 그냥 얼음판 위를 오락가락하면서 쾌속함과 우아함이 이미 자기들 손안에 있으므로 겉으로 내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환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시어스는 한두 번 넘어졌지만 그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였다. 오후가 끝나갈 무렵 그는 훌륭한 브레이크 턴을 능숙하게 선보이고 멈춰선 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늦은 시각이었다. 산 그림자 때문에 얼음판 절반이 어두워져 있었다. 하키 경기도 거의 끝나가는 중이었고 피겨 선수들은 이미 장비를 벗고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밤이 임박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람들의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기 때문에 그는
전에 지중해 바닷가에서 들은 목소리들을 떠올렸다. 지금은 오염이라는 야만으로 인해 그 해안을 잃어버렸지만 얼음판 위에 그의 동료들은 어둠이 내리기 전 바닷가의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순진무구함에 크게 심취한 상태를 즐기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스케이트를 더 탄 뒤에 의심이 많지만 사랑스러운 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시어스가 스케이트를 들고 다시 왔다가 얼음이 이미 녹아버리고 비즐리 연못이 쓰레기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은 2주쯤 뒤였다. 충격이었다. 연못은 거의 3분의 1이 이미 더러워졌고 오른편에는 10년은 되어 보이는 자동차의 골격이, 그보다 더 가까운 곳에는 개의 시체가 보였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쓰레기장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가? 탈선행위를 설명하려고 애쓸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은 휴대용 물건들에 대한 열정은 줄이지 않은 채 방랑생활은 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배설물들이었다. 대부분의 방랑자들은 텐트와 안장의 문화,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습성을 점점 갖게 되지만 여기 이 방랑자들은 거대한 침대와 육중한 냉장고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이동성, 즉 떠도는 생활과 영원한 곳에 대한 사랑이 충돌하는 바람에 여기 비즐리 연못에 그 혼돈이 배설물로 남은 것이다. 재앙을 길게 생각할 이유가 있는가? 시어스가 본 것은 절대적인 재앙이었으나 또한 우울한 힘을 지닌 재앙이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랑하는 이에게 전기 토스터나 진공청소기를 사주고 그 보상으로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다. 옛날 우리 사랑의 기념품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녹슬어가는 모습, 내던지는 힘에 뒤집어진 모습을 보는 것은 지극히 우울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수천, 수만 개의 철제 옷걸이들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정적이고 진정한 음표처럼 울렸다. 시어스는 시내로 돌아온 뒤 자신이 거래하는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비즐리 연못의 비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문사에 편지도 썼다. 메모리 용량이 실리콘 칩보다 무한히 큰 서비컬 칩의 혁명 때문에 시어스는 카르파디아 산맥에 있는 서비컬 광산과 다뉴브 계곡에서 새로 발견된 서비컬 매장지에 여러 번 다녀와야 했다. 내가 이 글을 쓰던 당시 실리콘 램과 롬에 담을 수 있는 최대 정보는 16,000가지였다. 64K 실리콘 칩에는 65,536비트의 정보가 들어가는 반면 서비컬 칩 덕분에 새로 나온 VLSI 회로에는 100만 비트 이상의 정보가 들어갔다. 톰슨 하워드가 완성한 연구는 서비컬 칩의 우월성을 증명해주는 듯했다. 그는 30만 개의 칩을 테스트한 끝에 서비컬 칩의 결함이 더 적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시어스는 컴퓨터 컨테이너를 위한 침입 시스템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실들을 다루는 힘은 초자연적으로 강하지만 사실을 분별하는 능력은 초자연적으로 부족한 컴퓨터 메모리를 끊임없이 접했다. 아마 이 때문에 그가 비즐리 연못이 파괴되어 스케이트를 탈 수 없게 된 일 같은 감상적인 사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또 다른 감상적인 사건이 그의 관심사가 되었다. 내가 이 글을 쓰던 당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습이 자동화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태였다. 특히 은행에서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신문 광고, 텔레비전, 우편 전단 등이 은행 고객들에게 돈을 예금하거나 인출할 때 유순한 기계에 카드를 삽입하는 방법을 쓰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너무나 외로워서 창구 직원에게 방긋 미소를 지어주고 싶어
창구 앞에 줄을 서서 상냥하게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었다. 그들은 천국의 문 앞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세대에 속했다. 그렇게 줄을 늘어선 사람들 가운데서도 변화의 힘이 어느 정도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로마나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요금이 인상된 지 하루나 이틀 뒤에 공항에서 눈에 띄는 변화의 수준과 비슷했다. 특별한 기준 없이 선택된 희미한 음악 소리가 허공을 채웠다. 그녀는 그보다 두세 사람 앞에 있었다. 놀랄 만큼 아름다운 그녀는 하이힐을 신었는데도 그보다 2, 3cm쯤 키가 작았다. 몸집도 작아서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목구비는 정말로 화려하고 사랑스러웠다. 그는 그녀의 외모를 보고 이토록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이 어쩌면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점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도 끝났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 상실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영화에서 남녀가 열렬히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는 혹시 자신이 내일이나 모레쯤 그 세계를 떠나야 하는 것인가 하고 고민했다. 거리에서 연인들이 깊은 애정을 품고 포옹하거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쁘게 걷는 모습을 볼 때면 아주 순간적인 일이기는 해도 자신의 나이가 생각났다. 그가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은 데에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모습은 가장 솔직하고 활기찬 기억들을 일깨웠다. 야구장에서 투수가 아직 1구를 던지기 전 바리톤 목소리가 국가를 부르는 동안 깃발이 올라가는 모습.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녀의 외모가 불러낸 기억들은 오로지 밝은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차분한 노란색이었다. 커다란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그녀의 눈은 틀림없이 보라색일 것이다. 그녀의 자그마한 몸집에는 산맥을 연상시키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분명히 낙원의 존재가 선원처럼 드러나 있었다. 그것이 산속의 낙원인지 바닷가의 낙원인지는 각자의 취향에 달린 일일 것이다. 다른 날이라면 그녀의 모습에서 널찍한 해변을 연상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그가 그녀에게서 보고 있는 것은 산이었다. 그는 눈을 들고 고개를 들어 어깨에 힘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도박장들이 늘어선 무서운 거리를 따라 차를 몰다가 눈 덮인 산을 보고 그 도전적인 모습과 아름다움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그러는 것처럼 그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듯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날 오전 은행에서 그런 다리를 지을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젊은 아가씨이자 여성으로서 그녀가 줄곧 아주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이 하나의 요소 또는 한 톨의 알곡으로 존재했다. 그녀는 마가린 포장지의 쾌활한 아가씨 같기도 했고 아버지의 시가 상자에 그려진 동양 무용수 같기도 했다. 9살 무렵 그의 작은 고추를 동요시키던 그 아가씨. 그 시각 은행 안을 채운 음악은 레그타임으로 편곡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었다. 그는 그녀의 등에 매끄러운 살결을 상상해 보았다. 곱게 뻗은 그 등은 약속의 땅 같았다. 그는 물론 그녀를 연인으로 원하고 있었다. 심오하고 만족스러운 성애의 완성은 자신이 지닌 불멸의 영혼을 내보임과 동시에 상대가 지닌 불멸의 영혼을 잠시 엿보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연인들은 항상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더 대단하다. 그는 줄에서 벗어나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뒤 말했다. 지금 흐르는 음악이 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음악을 잘 이해하는 분 같아서요.
선생님은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달콤하게 웃으며 들고 있던 서류 몇 장을 떨어뜨렸다. 그것을 주워주면서 보니 대부분 부동산 광고지였다. 그는 그것들을 돌려주면서 부동산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아파트를 새로 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그에게 르네 헌든이라는 이름이 찍힌 명함을 주었고 두 사람은 줄 속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시어스는 이스트 78번가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며칠 뒤 르네 헌든에게 전화할 때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든 후하게 보상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방이 하나나 둘인 아파트를 찾고 있으며 적어도 2년 계약으로 상당한 임대료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날 오후에 그에게 집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녀가 일하는 사무실은 그가 보기에 일종의 하계 같았다. 그곳들은 하계 같은 동네에 하계 같은 건물에 있는 하계 같은 층에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선 그의 눈에 휴대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물건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응접실을 장식한 거대한 화병에는 인조풀과 잡초가 가득했으며 접수원의 책상과 접수원 본인은 통보만 떨어지면 금방 다른 건물이나 다른 주는 물론 심지어 다른 나라로까지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를 맞으러 나온 르네 헌드는 상당히 영속적인 존재 같았다. 그의 관심과 감각과 지성을 사로잡는 그녀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그가 영속성에 대해 알고 있는 거의 전부였다. 그가 보기에 그녀는 35이나 어쩌면 40살쯤이고 한 번 또는 두 번쯤 결혼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시점에 그녀의 과거는 그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양지바른 거리였다. 당시 그녀 또래 여자들의 한결같은 옷차림은 사별했든 이혼했든 부동산 중개인이든 도자기점 직원이든 상관없이 신성하게 정해진 것 같았다. 정장에 좋은 향수 조금, 모자는 없이. 그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싶었다. 그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함께 거리로 나온 뒤 그가 한쪽 팔을 내밀자 그녀는 따뜻한 표정으로 그의 팔짱을 끼고서 미소를 짓거나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걸어가도 되고 택시를 타도 된다고 말했고 그는 걷는 편이 즐거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겨우 반블록쯤 걸었을 때 그녀가 상점에 진열된 자수 스카프에 관심을 보였다. 아니, 자석처럼 끌려갔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팔짱을 낀 채로 감탄하며 스카프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스카프를 하나 사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의 경험상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절이었다. 그는 여자들이 속이 빤히 보이게 거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따라서 그녀가 낯선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거절한 것은 그녀의 긍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언뜻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와 친해진 것 같고 그녀가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에게 보여주기로 한 아파트까지 3블록을 걸어가는 동안 그녀가 진열장마다 일일이 걸음을 멈추고 상품을 구경하는 모습에도 그는 기쁨을 느꼈다. 그녀가 보지 않은 진열창은 수술도구가 진열된 곳 하나뿐이었다. 두 사람은 구두와 모자와 옷과 도자기로 만든 동물 인형들과 보석 장신구와 도자기 그릇을 구경했다. 판매 중인 모든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그에게는 매력적이었고 남자와 여자와 다양한 상황과 날씨 변화에 대한 거리낌 없는 열정을 그에게도 드러낼 것이라고 약속해주는 듯 했다.
그녀가 그에게 보여준 아파트는 아주 달랐다. 이 시기에는 성폭행과 강도 사건이 빈발했기 때문에 어떤 동네에서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그녀가 필요한 서류와 열쇠를 갖고 있는데도 도어맨을 설득하느라 몹시 애를 먹었다. 제복의 단추를 채우지 않은 도어맨은 두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부엌에서 쓰던 성냥으로 이 셀을 청소했다. 마침내 아파트 안에 들어섰을 때 복도를 흐릿하게 밝히고 있는 똑같은 전등들, 똑같이 생긴 문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아파트를 금방 찾지 못해 고생하는 모습 등을 통해 그는 고행의 고독을 느꼈다. 그녀가 보여준 아파트는 방랑자의 은신처 같은 곳이었다. 연인 또는 기둥서방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쓰던 의자와 탁자가 그대로 남아있고 여자가 찍은 남자의 사진들, 벌거벗은 사진이 많았다. 사진들이 여전히 침실 벽에 걸려 있었다. 좁은 테라스에는 파란 하늘을 조금 볼 수 있었지만 대낮의 환한 햇빛은 결코 아파트 안까지 들어오지 못했다. 물론 르네는 그가 이 아파트를 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했다. 제가 왜 여길 선생님에게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정말 싫어하는 곳인데. 그 덕분에 나는 당신에게 저녁 식사를 청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도 선생님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요. 저녁을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다면요. 초저녁에는 제가 바쁘거든요. 그녀가 말했다. 시간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어서 돌아갔다. 이번에는 아까 걸었던 길의 건너편을 걸으면서 상점에 진열된 장갑, 신발, 골동품, 자수, 그림 등을 구경했다. 언제 만날까요? 그녀의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물었다. 목요일? 그녀가 물었다. 목요일 9시 15분쯤에 세인트 안셀름 교회 교구 회관에서 만나요.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사라졌다. 세인트 안셀름 교회는 장로 교회였다. 그녀가 평일 밤에 무슨 일로 교회에 가는 건지 궁금했다. 사순절 기간이었으므로 교회는 온통 슬픔에 잠겨 있을 터였다. 하지만 잘은 몰라도 장로교는 그가 다니는 성공회보다 주기를 덜 엄격히 지키는 것 같았기 때문에 어쩌면 목요일이 교회 축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녀도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간 것은 아닐 듯 했다. 그의 아내들이나 연인들 중에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었으므로 여자를 만나려고 교회에 가는 게 그에게는 평생 처음 있는 일인 듯 싶었다. 세인트 안셀름 교회는 좋은 동네인 파크 애비뉴에 있었다. 재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동네였다. 교회 정문은 어둡고 잠겨 있었지만 모퉁이를 돌아간 곳에 있는 교구 회관 문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고 잠겨 있지도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현관이 있었다. 그리고 나타난 또 하나의 문은 왕성의 문처럼 웅장했다. 그 위에 앞정으로 꽂아둔 공고문에는 회원만 참가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아마추어의 솜씨인 듯한 공고문을 보자 그는 젊지도 아름답지도 않지만 성실해서 호감이 가는 여자가 부엌 식탁에서 이 공고문을 만드는 모습을 떠올렸다. 시어스의 상상력은 낙관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닫힌 문 뒤에서 열리고 있는 모임에 들어가려면 회원의 자격, 가령 모종의 맹세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불길하게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회비를 내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모임을 잠깐 들여다보는 정도는 결코 방해로 이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는 문을 살짝 열었다. 교회 회의실 또는 강당처럼 생긴 방이 보였다. 자선 바자회를 열거나
성탄 연극을 공연하는 곳. 그는 연단에 선 연사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남녀 40명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모임의 성격을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충격을 받았다. 그가 잘 알고 있는 전쟁 때도, 불타는 도시에서 피난은 갈 때도 이렇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 선별이라는 말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집단이었다. 젊은 얼굴, 늙은 얼굴, 초췌한 얼굴, 차분한 얼굴만 보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옷차림을 살펴보았지만 더욱더 오리무중이 되고 말았다. 부자의 옷차림, 가난한 사람의 옷차림, 부자를 흉내낸 싸구려 모조품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도대체 누굴까? 그의 조국의 뚜렷한 특징인 다양한 민족의 솔직하고 유쾌한 얼굴들이 여기에 있었다. 그는 연단에 선 여자를 보았다. 아마도 40대로 보이는 그 검은 머리 여자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흔히 이브닝 드레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결혼식, 세례식, 바비큐 파티에 모두 입고 가는 옷. 그녀는 이름들을 읽고 있었다. 이름이 불린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연단으로 올라갔다. 여자 하나는 허리가 굽은 것으로 보아 70대임이 분명했다. 남자 하나는 19살쯤 되어 보였다. 소가 핥은 것처럼 머리카락이 둥글게 꼬여있는 곳이 3군데 있고 혈색이 좋았으며 오디엄 대학의 이름이 인쇄된 운동복 상의를 입은 청년이었다. 그 옆에는 정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금발 청년. 그 옆에는 그가 사랑하는 르네가 있었다. 좋은 중고차 값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아주 소박한 원피스 차림으로. 처음 보았을 때와 똑같이 지금도 사랑스럽고 밝아 보였다. 불을 끄세요, 찰리. 긴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말했다. 불이 꺼지고 긴장 속에서 1, 2분쯤 시간이 흐른 뒤 문이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납작한 싸구려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다. 건물 관리인이나 최고령 속기사의 퇴직을 기념하기 위해 주문할 법한 케이크에는 초가 꽂혀 있었다. 다시 불이 켜지자 사람들이 일어서서 이럴 때 다들 그러듯이 진심을 다해 단조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르네는 빙긋 미소 짓다가 소리내어 웃었다. 축하의 말을 들으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저 다양한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를 어떻게든 알아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이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얼굴들이 성애의 절정에서 일그러진 모습을 상상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자신이 이토록 스스럼 없이 그들의 사생활을 침범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는 문을 닫았다. 직원이 현관을 쓸고 있었다. 저 안의 모임은 뭡니까? 시어스가 물었다. 나도 모릅니다. 금연인지 금주인지 금식인지를 위한 모임일 텐데 오늘 밤 모인 사람들이 어느 쪽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 금연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말이죠. 나는 하루에 한 갑을 피웁니다. 한 갑 반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담배꽁초를 빗자루로 쓸죠. 그게 내 일이니까요. 나는 그 일을 하라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에 세금을 내러 갔을 때 어땠는 줄 아십니까? 거긴 정부 건물이었습니다. 내 세금이 들어간 건물이에요. 그런데 벽에 금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담배를 피울지 안 피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내가 오줌을 쌀지 방귀를 낄지 거시기를 세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금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간섭합니까?
숨을 쉬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말도 할 일이지. 그러고 나서 그는 문 밖으로 나갔다. 몇 분 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외우는 소리가 들렸다. 열심히 또렷한 목소리를 내는 걸 보니 오컬트 주술은 아닌 듯 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인지 상상이 잘 가지 않았다. 운율이 성경처럼 친숙한 걸로 보아 어쩌면 주기도문이나 시편 23편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17세기 성경 번역본의 운율과도 조금 흡사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답을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그들이 무얼 외우는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내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다. 공연이나 강연이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과는 달리 사교 모임을 끝내고 나오는 사람들처럼 천천히 몇 명씩 걸어 나왔다. 사실 그는 아까 그들이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불어서 끄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찾았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공항과 기차역과 부두에서 사랑스러운 여자들을 찾았듯이 지금은 교구회관에서 그녀의 밝은 모습을 찾았다. 언제나 밝은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팔짱을 끼고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다. 도대체 무슨 모임이었습니까? 택시에 오른 뒤 그가 물었다. 다시는 그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래요? 그녀가 물었다.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건 알아요. 저도 선생님 입장이라면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밤에 교구회관을 찾을 때가 아주 많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저랑 금요일에 만나신다면 사회연구 뉴스쿨로 저를 데리러 오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왜 가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대답해 드리겠어요. 사회연구 뉴스쿨에는 왜 가는 겁니까? 회계학 강의를 듣고 있어요. 업무 때문인가요? 아니요. 제 소득세를 이해해 보려고요. 머리가 좋으시군요. 선생님은 여자를 전혀 모르세요. 그녀가 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가장 비싼 식당에 예약을 해두었다. 식당 사람들이 그를 잘 아는 곳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당 사람들은 그녀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수석 웨이터가 그에게 따스한 인사를 건넨 뒤 그녀에게도 그에 못지않게 따스한 인사를 건넸다. 시어스는 그녀의 뒤를 따라 예약한 자리로 걸어가며 그녀의 태도를 통해 그녀가 자신의 매력을 잘 아는 똑똑한 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정말 똑똑한 여자처럼 보였다. 한 웨이터가 다른 웨이터에게 한쪽 눈을 찡긋할 정도였다. 시어스에게 이것은 더욱더 흥미를 북돋우는 사실이었다. 그는 첫 번째 코스로 차가운 송어 요리를 주문했고 그녀가 대부분을 먹었다. 그는 73년산 몽락시의 포도주도 주문했지만 그녀가 잔에 거의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의 수프를 맛보더니 너무 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주문한 오리 프랭타니에가 나왔을 때는 그녀도 그에게 맘먹을 만큼 많은 양을 먹었다. 자기 몫의 음식도 즐겁게 먹었다. 시어스는 단 것을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녀는 크렘 브듈레를 먹으면서 자신에 대해 내키는 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아서라는 성공한 치과 의사와 이혼했으며 아이가 둘 있었다. 18살인 아들은 동방 종교에 푹 빠져 있다는데 그녀의 이야기만으로는 그가 티베트에 있는 건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딸은 디모인에서 발레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아서도 디모인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냉소의 기색도 웃음도 없이 자신이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사실은 아파트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녀에게 털어놓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의 말투를 보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저녁 식사를 한 뒤에 당신 집에 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 집은 너무 엉망이라서 보여드리기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요.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모습에 그는 순간적으로 우울해질 뻔했지만 그녀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상황에 맞춘 적절한 대처에 불과한 것 같았다. 새로운 아파트를 보여드릴게요. 80몇 번가의 침실이 2개고 전망이 좋아서 다리들이 훤히 내다보이는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 그곳에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신용카드로 저녁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그녀는 그가 영수증에 쓴 팁 액수를 보고 부드럽지만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두 사람은 셋집으로 나와 있는 아파트까지 택시를 탔다. 도어맨을 통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시어스가 보기에 이 건물은 너무 커다란 미로 같았다. 40층인가 50층을 올라간 곳에서 그녀가 잠긴 문을 열자 강과 다리와 불빛들이 내다보이는 아주 작은 방이 나타났다. 예쁘지만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주 작은 침실 하나, 주방 하나, 잠긴 문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그 문에 여러 열쇠를 꽂아보았다. 시내가 내다보이는 침실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녀가 그에게 복사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두 침실에 대한 설명이 있는 그 자료에는 침실 하나가 널찍하며 시내 풍경이 잘 보인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그녀가 가진 열쇠 중 어떤 것도 그 문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열쇠를 모두 꽂아보았고 시어스도 그렇게 했다.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침실을 꼭 보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거실이 너무 작아서 말이죠. 내 가구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 걱정. 그녀는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열쇠로 문을 열 수 없자 손으로라도 억지로 잠금 장치를 돌리려고 했다. 문을 발로 차기도 했다. 그 모습에 시어스는 두 번째 아내인 에스텔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마도 런던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 야간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서 시계를 보니 3시 30분이었다. 애매한 시각. 두 사람은 기진맥진해서 뭐가 뭔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런데 파업 때문인지 태업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역사적인 재난이나 행사, 그러니까 지진이나 대관식 같은 것으로 인한 승객의 증가 때문인지 하여튼 짐을 찾아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 전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지체되고 있었다. 세관을 통과하기도 전에 벌써 런던 하늘에 동이 터올 정도였다. 그날 아침의 기분으로는 참으로 절망적인 여명이었다. 그는 세관을 통과한 뒤 가방을 들고 택시를 기다리는 줄로 향했다. 그런데 에스텔이 걸음을 멈추더니 어떤 문을 열려고 했다. 유럽의 모든 언어는 물론 심지어 키를 얼어도 출입금지라고 적혀있는 문이었다. 에스텔은 지금의 르네처럼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다. 출입금지라는 글자를 주먹으로 두드리다가 지금의 르네처럼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들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았다. 런던의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그녀는 그가 전혀 모르는 피조물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이 서로의 품에서 잠든 지 몇 년이 지난 뒤였는데도 지금 르네를 향한 그의 감정은 혼란스럽고 깊었다. 그래서 그녀가 울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물론 닫힌 문 때문에 그녀를 위로하려던 것이 아니라 아서를 비롯해서
그녀가 인생에서 맛본 모든 실망을 위로하고 싶어서였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조금 울더니 아파트 문을 잠그고 그와 함께 택시에 올라 시내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녀의 입술이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러워서 평생 그 부드러움을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실제로도 그는 그 느낌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는 향수를 근무할 때보다 조금 강하게 뿌렸는데 그는 그 향기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가 가슴에 손을 대자 그녀가 부드럽게 밀어냈다. 오늘 밤은 안 돼요. 나중에요. 그녀는 50몇 번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파트 앞에서 키스로 작별 인사를 한 뒤 언제 또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월요일 밤에 83번가 침례 교회에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9시 15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하지만 모임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음날 시어스는 자신이 일을 맡긴 법률사무소의 젊은 변호사, 그가 만난 적이 없는 남자였다. 변호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시어스가 비즐리 연못의 오염 실태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던 변호사가 살해당했다고 알리는 편지였다. 그 변호사는 살해당하기 전에 제니스 기획위원회가 연못의 매립지로 지정했으며 장차 전쟁 기념감이 들어갈 자리로서 그 땅에 면세 혜택을 부여했음을 밝혀냈다고 했다. 편지를 쓴 젊은 변호사는 시어스에게 만약 이 일을 계속 조사하고 싶다면 호로스 치숑이라는 환경운동가를 만나보라고 권고했다. 지금 내가 숨어있는 개울가에서 자라는 박하향기와 함께 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 나는 라이플 총을 들고 이곳에 숨어서 사기꾼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는 송어 낚시를 하려고 이곳을 찾을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하늘은 파란색이다. 박하 냄새가 아주 강하고 물소리가 음악처럼 들린다. 사기꾼은 아주 잘생긴 젊은이인데 이곳에 사람이 자기뿐인 줄 알고 있다. 그는 재물 낚시로 송어를 낚으면서 행운을 음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낚싯대를 조립한 뒤 하늘과 주위의 나무들을 살피며 이곳의 자연스러운 풍경을 다시 확인한다. 자신이 곧 이곳에서 쫓겨나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나는 장전된 라이플총을 어깨에 대고 조준경으로 그의 심장을 겨냥한다. 박하 냄새가 이 일 또는 다른 모든 살인의 정당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그래, 살라조의 늙은 개 버스터의 죽음보다는 차라리 그런 일에 신경을 쓰고 싶지만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수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의 대상, 왕조들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이며 살라조 가문은 비즐리 연못의 수질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세미 살라조는 마을에 있는 이발소 3곳 중 한 곳을 운영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자 훌륭한 이발사였지만 좀처럼 먹고 살만한 수입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예전에 홍역이 만연하는 바람에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 히칭포스트레인의 작은 집에 살았다. 그 동네에서는 뒤뜰에 바비큐 파티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다 화로가 사라지면 그 집 가족들이 떠나고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의미였다. 그곳에 서 있는 집들의 모양은 모두 행복한 축하 카드에서 나온 것 같았다. 즉, 귀향에 집착하는 망명자나 난민들이 만든 집 같았다는 뜻이다. 정말 국제적이고 다양한 집들이 모여 있었다. 영국의 튜더 양식, 스페인 양식 등등. 그들은 멀지 않은 과거에 대한 향수 또는 미래의 효율성과 단순한 미를 표현했지만 그들 모두에게서 강력히 느껴지는 것은 끝과 귀향의 분위기였다. 인위적이거나
천박해 보이는 부분들은 무엇이든 고요한 은퇴 생활을 상징한다는 말로 정당화되었다. 그날은 겨울 끝자락에 운수 나쁜 날이었다. 아무도 이발소 근처에 오지 않았다. 유일하게 찾아온 집배원은 청구서만 배달해 주었다. 샘은 5시에 가게를 닫고 집으로 향하면서 휘발유를 절약하기 위해 비탈길을 관성의 힘으로 내려갔다. 나는 그가 돌아간 집, 그의 아내와 2딸이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던 게임쇼의 우둔함을 묘사하기가 진심으로 내키지 않는다. 바퀴를 돌려서 게임을 진행한 뒤 우승자에게 여러 가지 상품, 여행 티켓, 현금 등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상품을 주는 방식이 몹시 시끄럽고 과시적으로 진행되었다. 늙은 개 버스터가 그를 맞이했다. 저녁 식사는? 세미가 물었다.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고함을 질러야 했다. 저녁 식사는 없어. 아내가 말했다. 집에 먹을 거라고는 개밥밖에 없다고. 먹을 걸 사라고 돈을 주잖아. 세미가 소리쳤다. 그 돈은 어쩌고? 길거리에 그냥 던져버리기라도 해? 당신이 주는 돈으로는 개밥밖에 못 사. 아내가 소리쳤다. 좋아. 우리가 굶는다면 버스터도 굶는 거야. 세미가 소리쳤다. 당신의 그 멍청한 머리에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버스터를 쏘아 죽여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아내와 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는지 아니면 텔레비전에 너무 빠져 있었는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라이플 총을 조립해서 장전했다. 그리고는 거실로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껐다. 다들 똑똑히 봐. 그가 말했다. 인생이 얼마나 녹록치 않은지 잘 느껴보라고. 내가 가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영세민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든 희생을 할 필요가 있으니 버스터를 가장 먼저 희생물로 삼는 거야. 아이들 둘이 모두 울기 시작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빠. 안 돼요. 안 돼요. 세월이 흐른 뒤 2딸은 알몸으로 낯선 사람들의 품에 누워서 마치 사랑을 선언하듯이 친밀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빠가 개를 쏘아 죽인 이야기를 내가 해줬던가? 하지만 지금 2사람은 아직 아이들이었으므로 누구라도 당혹시킬 만큼 기괴한 광경과 어른의 세계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다. 우리는 개의 지능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고 개들이 영혼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 하지만 버스터는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설사 자기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가족을 위해 쓸모있는 역할을 할 기회가 생긴 것을 반가워하는 듯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질러댔다. 절절하게 흐느끼는 마리아에게 인생은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는 전혀 없는 혼돈 같았다. 세미는 늙은 개를 뒤뜰로 데리고 나가서 화로 오른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으라고 했다. 그러고는 몇 미터 뒤로 물러나며 녀석의 심장을 정통으로 쏘았다. 마리아는 이 광경을 보자마자 전화기로 달려가서 샘의 삼촌 루이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샘의 집안은 남부 나폴리 출신으로 신세계로 이민을 오면서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져 있었다. 루이지는 옛날 우편 수송철도 지선에서 집안 사람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다. 4자릿수 주간고속도로와 이어진 길이었다. 마리아는 루이지에게 만나자고 청하는 대신 자신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간단히 말했다. 루이지의 식당은 이 대륙에 우리가 정착한 역사가 얼마나 짧은지, 아직도 이곳에서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이탈리아 식당이었다. 이탈리아 남부의 흔적, 즉 아치형 통로와 석조 건축 양식이 있었지만 아치형 통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낯선 땅에 옮겨 심은 식물처럼 그 옛날의 유용함과 아름다움을 전부 잃어버리고 새로운 특징을 갖게 된 것 같았다.
이 식당은 집안의 한 반개에서 다른 반개로 넘어갈 때마다 이름과 대표 메뉴가 바뀌었다. 전에 이곳은 에밀리오 식당이기도 했고 조반니 식당이기도 했다. 가슴을 드러낸 무용수들과 흑인 가수들이 이곳에서 활동한 적도 있고 심지어 중국 요리를 한다고 광고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날 밤 마리아가 식당에 들어서자 더러운 턱시도 차림의 낯선 남자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루이지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지만 남자는 루이지가 없다고 대답했다. 마리아가 남자를 밀치고 들어가 바 뒤에 문을 열자 루이지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 루.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내가 이탈리아인이 아니라서 식구들 모두 내 요리를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건 알아요. 식구들 대부분이 날 이방인 취급하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숙부님이 좀 도와주세요. 20분쯤 전에 남편이 걔를 뒤뜰로 데리고 나가서 남들이 훤히 볼 수 있는 데서 총으로 쏘아 죽였어요. 순전히 우리한테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남편한테는 가족 외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자원소방대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바느질 속도가 느려서 랜스빌의 저임금 공장에서 일할 수도 없어요. 숙부님이 좀 도와주세요. 쌤이 아픈 건 아니고? 네, 아프지 않아요. 심지어 머리도 멀쩡해요. 그저 죽어라 걱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비즐리 연못이라는 곳 근처에 살지? 루이지가 물었다. 네, 히칭 포스트 레인이요. 연못에서 800m쯤 떨어진 곳이에요. 쌤한테 내일 오후에 이리로 오라고 해. 살라조 조직은 가족과 전통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돌아갔다. 지중해 지역이 파산하기 전에 그들은 이탈리아 남부의 바닷가에서 살았지만 해적을 제외하고는 바닷사람의 특징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산악지방 사람들을 닮은 것도 아니었다. 기껏해야 아주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 같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 가문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결혼식에 주지사를 초청했고 백악관에서 식사를 한 사람도 2명 있었다. 샘은 주로 신문을 통해서 살라조 가문의 이런 사람들 소식을 파악했다. 그는 살라조 가문의 프롤레타리아층을 형성하는 수많은 이발사, 주유원, 석수장이 중 한 명이었다. 그가 개를 쏘아 죽이던 그날 밤까지는 그랬다. 그 다음날 밤 커다란 검은색 자동차가 그의 집 앞에 멈추더니 젊은 청년, 가문의 일원은 아니었다. 젊은 청년이 샘에게 비즐리 연못의 공평한 사용을 위한 주지사위원회의 부의장 자리를 제의했다. 청년이 제안한 임금은 이발소에 손님이 많은 날 벌 수 있는 돈의 3배였다. 하지만 샘은 어떤 식으로든 과시하는 행동,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새로 사는 일 같은 것을 피해야 했다. 대신 조직이 저금을 투자해서 이윤을 올릴 수 있게 그를 도와줄 터였다. 그 대가로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비즐리 연못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사람들에게서 현금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뿐이었다. 사흘 뒤 샘은 이발소 창문에 임대 표시를 내걸고 아침 7시에 비즐리 연못으로 나갔다. 차축이 5개에 바퀴가 18개나 되는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쓰레기 매립 요금은 $80였는데 첫날 샘은 거의 $6,000를 걷어들였다. 그는 쓰레기 매립 현황을 장부에 기록했고 현금을 넣어둘 가죽 가방은 이미 지급받았다. 그는 꼼꼼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 만큼 분별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돈을 횡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남부 이탈리아인들이 살인자라는 평판은 사실 대단히 과장된 것이었다. 매일 저녁 7시 꽤 정확한 시각에 남자 2명이 커다란 검은색 자동차를 그의 집으로 몰고 와서
그가 징수한 현금을 가져갔다. 그 두 남자는 딱히 불길한 사람들도 아니었다. 둘 중에 나이가 많은 쪽은 비가 내릴 때도 적도 인근의 이글거리는 햇빛을 감내하는 사람처럼 항상 모자를 이마 위로 기울여 쓰는 작고 나이 많은 이탈리아 사람이었다. 그런 노인들은 항상 이탈리아 영토 대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산들을 오르듯이 걸을 때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린다. 젊은 쪽은 콧수염을 길렀으며 방긋방긋 잘도 웃었다. 두 사람 모두 포도주와 커피를 거절했으며 앉으라는 권유도 거절했다. 그리고 금요일에 샘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전에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큰 돈이었다. 비록 그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마리아에게는 이 돈을 조금씩 나눠서 주었다. 샘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버스터 사례를 목격한 유일한 인물은 옆집에 사는 베시 로건이었다. 그녀는 어린 두 아이를 기르는 젊은 여성이었고 남편은 우체국에서 일했다. 살라조 일가와 로건 일가는 사이좋은 이웃이 아니었다. 아마도 살라조의 딸들이 베시 로건의 아들들과 놀기에는 나이가 많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버스터는 두 집을 이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녀석이 남은 음식을 먹으려고 로건의 집으로 다녀오곤 했기 때문이다. 베시는 샘이 그 늙은 개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에게 증오와 경멸만을 느꼈다. 그러다가 이발소 창문에 임대 문구가 내걸린 것을 알아차렸고 낯선 남자들이 매일 저물녘에 그 집을 찾아오는 광경을 부엌 창문으로 보았다. 샘은 연못에 버려진 쓰레기에서 망가졌지만 속이 아주 빵빵한 의자 하나를 주워와 거기에 앉아 요금을 받았다. 베시는 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바이브라이트로 가는 길에 샘이 그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비즐리 연못의 죽음을 감독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베시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늙고 다정했던 개의 살해자로 남을 터였다. 그 뒤 한 달여 동안 시어스는 그녀가 금요일 밤에 회계학 강의를 듣는 사회연구 뉴스쿨 인근은 물론 수많은 교구회관, 교회 지하실에도 아주 친숙해졌다. 그는 기질상 여성의 역할에 대해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전통적인 관념을 지닌 전통적인 사람이었지만 도저히 면전에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녀의 미모가 적어도 그의 앞에서는 그녀의 자리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여자가 숫자를 공부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유쾌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회계학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성실하고 상냥해서 한눈에 호감이 갔다. 하지만 그녀가 일주일에 3번씩 저녁에 참석하는 다른 모임들은 참석자들 사이의 동질성이 심하게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렸다. 언제 보아도 그들은 서구 세계 어느 공원에서 휴일 저녁을 보내다가 심한 뇌우 때문에 이리저리 흩어진 사람들 같았다. 관리인은 이 모임들의 목적이 금욕, 절식, 금주, 금연 등이라고 그에게 말해주었다. 시어스도 육체의 집요한 욕구로 인해 당황한 적이 많았지만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교구회관에서 그런 욕구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몸무게는 항상 일정했으며 술을 몹시 즐겼다. 말했듯이 그녀의 미모가 발휘하는 힘, 하지만 그녀의 태도가 워낙 친근해서 미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힘 덕분에 그녀가 이 이상한 무리와 어울리는 것도 조금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녀는 헤어질 때 그의 키스를 허락해 주었고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과 향기로운 젖가슴을 얻기 위해서라면 망할 갱도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라고 해도 그렇게 할 터였다.
그녀는 여자치고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었다. 그런데 시어스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성적인 자발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확실한 척도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저녁 약속에 늦는 여자들은 성적인 황홀경에 빠질 때도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지체했다. 반면 점심 약속이나 저녁 약속에 일찍 나오는 여자들은 때로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절정에 오를 정도였다. 르네는 자신이 참석하는 모임들이 끝나는 시간을 당연히 조절할 수 없었지만 시어스는 교구 회관이나 교회 지하실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오직 기쁨을 느낄 뿐이었다. 그녀가 어울리는 무리들을 지켜보는 것이 이제는 그에게 흥미로운 일이 되었다. 그들이 그녀의 지인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고 그가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이 그의 상식에 당황스러운 도전장을 던지기 때문이기도 했다. 소속된 클럽, 사교계 인명록, 직업 등 사람을 고르는 전통적인 기준들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세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는 계급을 암시하는 흔적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았다. 그런데 르네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조직화된 세계에 전혀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능성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듯 보였다. 그들은 진정한 사회의 단면도였고 그는 그런 단면도를 혐오했다. 하지만 금욕, 절제, 무형의 도덕적 가치를 바탕에 깔고 있는 모임의 구성원들에게서 어떻게 동질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영혼의 세계는 계급체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다. 적어도 서구 세계에서는 그랬다. 초기 기독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아울렀다. 따라서 기질적으로 다양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세대에 속한 시어스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할 수 없었다. 옛날이 더 좋았다는 말은 그가 속한 과거의 후렴구였다. 그의 연장자들, 지인들이 부르던 노래, 대학에서 토인비와 슈팽글러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은 적도 있었다. 옛날이 더 좋았다. 세상은 점점 나쁘게 변해간다. 서구 세계에 점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도덕과 지성의 어둠을 돌이킬 길이 없다. 스스로 가을의 황혼을 만들어내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지루한 일이었을까. 그는 르네가 어울리는 이 기묘한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에 동의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태도와 거칠애를 버릴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그녀의 경쾌함과 민첩함이 그의 나이를 기분 좋게 보완해 주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았고 자기 집 앞 길가에서 그와 헤어질 때 입맞춤을 해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전화를 걸어 그를 초대했다. 교회 지하실이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로. 귀찮게 예약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서 저녁 식사를 요리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사랑에 대한 자신의 한정된 지식과 빗소리를 결합시키는 것은 전혀 시어스답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둘 사이에는 정말로 약간의 관련성이 존재했다. 음악 같은 빗소리를 듣다 보니 그가 사랑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눈앞에 드러난 것 같았다. 가볍게 내리는 비, 굵은 비, 폭우, 홍수가 그의 기억 속에서 사랑과 결합한 듯 했다. 그날 저녁 아주 세심하게 몸을 씻고 옷을 차려입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비는 농사의 중요함으로 풍요 또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윤택함도 사랑의 한 측면이니까. 어둠은 어느 정도 비에 속하고 또한 어느 정도 사랑에 속한다.
그는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침대에서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어긋난 홈통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 밖과 정원과 지붕과 여러 도시의 뒷마당에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받았던 축복을 헤아렸다. 그는 그날 밤 빗속에서 시내를 걸었다. 내가 이 글을 쓰던 시기에 그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세계의 모든 도시에서는 조깅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로테르담이나 모스크바, 겨울에 가끔 눈부신 저녁노를 볼 수 있는 뉴욕, 일찍 눈이 내린 코펜하겐에서 나이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달리기를 즐기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받는 보상이라고 해봤자 아무 가치도 없는 작은 트로피가 고작이었다. 물론 달리기도 상업화되었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었고 당시에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이지만 은행과는 눈꼽만큼도 관련이 없는 극소수의 일 중 하나였다. 어느 날 저녁 암스테르담 또는 레닌그라드에서 시어스는 달리기를 하던 사람들 10명 남짓을 멈춰 세우고 왜 달리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자아를 찾기 위해 달립니다. 살을 빼려고 달립니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달립니다. 빚을 잊어버리려고 달립니다. 지난 3주 동안 거시기가 빳빳해서 좀 식히려고 달립니다. 장모 또는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려고 달립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립니다. 그는 이 모든 대답을 이해하고 만족했다. 그래서 이제는 부큐레스트나 다모인에서 베네치아나 캘거리에서 저물녘에 달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세상의 소금처럼 보였다. 자신을 갈고 닦으려는 인간의 결심과 의지를 확실하고 고집스럽게 보여주는 증거 같았다. 그 비오는 밤에 시내를 걸을 때도 달리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실내용 가운 차림으로 문간에서 그를 맞이했다. 추레한 파란색 가운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알몸이 되었다. 당신 정말 단단했어요. 얼마 뒤에 그녀가 다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채소를 태웠지. 그가 말했다. 당신이 로비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요리하던 걸 전부 레인지 뒤편에 놓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9시쯤 떠났다. 우리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맨이나 수위 등 건물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놀라는 방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날 르네가 사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맨은 시어스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당황한 것 같았다. 그러더니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시어스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듯이. 그는 시어스에게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말했지만 시어스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사양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이곳에 일원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팁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다고 고민했다. 아직 부활절 전인데도. 아, 바람과 비. 제니스에서 샘이 개를 쏘아 죽인 뒤 마리아 살라조는 바이브라이트에 갔다가 돈이 조금 남자 풍경을 샀다. 베시는 초봄의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하다가 처음으로 풍경 소리를 들었다. 샘이 집 뒤편 포치 천장에 풍경을 매달아 놓았는데 그곳이 로건집 부엌과 아주 가까웠던 것이다. 그래서 베시가 창문을 닫아도 풍경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다. 그날 밤에는 그 소리가 그녀의 잠을 깨웠다. 새벽 3시였는데 그녀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그녀 자신은 결코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도 풍경이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살라조 일가가 개를 죽인 것도 싫었지만 그 밖에 저 풍경을 포함해 그들의 모든 것이 싫었다. 그러니 동이 들 때까지 다시 잠들지 못한 것은 그녀의 잘못이었다.
그런데 자명종 소리에 잠에서 깨자마자 풍경 소리가 또 들렸다. 배씨는 스칸디나비아 램프 공장에서 시간제 사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날 퇴근하고 돌아와서 빙씨를 돌봐주던 할머니에게 수고비를 주고 나니 또 풍경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창문을 닫았는데도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 살라존의 집 쪽으로 난 창문을 모두 닫았다. 예년에 비해 따뜻한 저녁이었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 헨리는 그녀에게 입을 맞춘 뒤 왜 창문을 모조리 닫아 놓았느냐고 물었다. 살라존의 풍경 때문에 미치겠어. 배씨가 말했다. 내가 신경증 환자처럼 구는 건지 몰라도 저기서 나는 소리가 정말 싫어. 그럼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내가 텔레비전을 틀어주지. 헨리가 말했다. 하지만 11시쯤 그가 텔레비전을 끄고 그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을 때 풍경 소리가 또 들려왔다. 풍경은 그녀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멍청한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고 있었다. 살라존의 식구들은 그녀와 헨리보다 훨씬 덜 세련되고 감수성도 둔한 것 같았다. 배씨는 그들이 둔감하기 때문에 자기네 집에서 나는 풍경 소리를 포함해서 주위의 모든 소리에 무관심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녀는 또 새벽 3시에 풍경 소리 때문에 깨어나서 동이 틀 때까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풍경 소리의 어떤 점이 그렇게 거슬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랬다. 다음 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은 뒤 친구 리즈 홀랜드에게 전화를 걸어 고민을 이야기했다. 그 집에 가서 그걸 내려달라고 해. 리즈가 말했다. 그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고 말하면 되지. 아니면 먼저 그 집 여자한테 그 소리를 들어보라고. 거슬리지 않느냐고 정중하게 물어보든가. 그렇게 해봐. 1년 중 이맘때 살라존의 식구들은 출근할 때 외에는 집 밖으로 나오는 법이 거의 없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새로 구입한 공기 주입식 수영장에 물을 채울 수도 없었고 깎을 잔디도 없었다. 배씨는 전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다음날 저녁 냉동채소 포장지를 벗기다가 마리아 살라조가 쓰레기통을 들고 뒤쪽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배씨는 밖으로 뛰어나가 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늘 날씨 좋았죠? 그녀가 물었다. 그거야 무슨 일을 했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는 쓰레기통을 수거함에 쾅 하고 부딪혔다. 배씨는 마리아가 때로 술을 아주 많이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어야 할 텐데 새로 풍경을 매달아 놓으셨던데요. 배씨가 말했다. 바이브라이트에서 세일할 때 샀어요. 마리아가 말했다. 지금은 다 팔리고 없을걸요? 원하신다면 동양예술품을 취급하는 친구한테 하나 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볼게요. 아, 풍경을 사려는 게 아니에요. 배씨가 말했다. 댁에서도 풍경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궁금해서요. 당연히 들리죠. 마리아가 대답했다. 내가 풍경을 왜 샀는데요? 그게 사실 우리 집에서 그 소리가 너무 잘 들리거든요. 배씨는 열심히 말을 고르고 있었다. 풍경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한다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꼴이 될 것 같았다. 그러니까 밤에는 그 소리를 끌 수 없나 해서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말했다. 내가 바람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로 몇 주 동안 르네는 시어스의 선물들을 거부했다. 그녀는 그에게 스카프, 장갑, 커프스 단추를 주었지만 그가 그녀에게 보석 장신구를 주었을 때는 환불하게 했다. 당신은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가 그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시어스는 성욕으로 인해 많은 쾌락을 느꼈지만 약간의 당혹감과 고통스러운 의심도 품게 되었다.
자신의 성격이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양극단을 오간다는 의심, 그리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에게 딱 맞는 이야기라는 의심. 그는 그 이야기를 책으로 읽지 않고 영화로 보았다. 이해심 넘치는 르네의 태도, 택시와 복도에서 기꺼이 그를 받아들여주는 자세는 그가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름다움이었다. 두 사람은 말로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했다. 언젠가 그녀가 자신이 경험상 남성의 분비물이 피부 재생에 가장 효과가 뛰어난 크림이라고 어깨 너머로 돌아보며 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말을 듣자마자 잊어버렸다. 육체적 욕망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집요함과 젊음에 관한 그녀의 깊은 관심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었지만 그는 그 현실을 금방 마음에서 지워버렸다. 사랑의 유용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얻은 쾌락과는 상관없는 다양한 유기적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모두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었다. 그의 오랜 경험상 그녀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항상 어질러져 있는 여자였다. 오렌지를 사두는 걸 항상 깜빡 잊어버리는 여자. 그래서 그녀를 품에 안고 함께 잠든 남자는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바지를 주워 입고 나가서 과일을 사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전등을 켜고 레코드를 트는 여자였다. 그가 처음 그녀의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도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가 그곳을 떠나고 한참이 지나 이미 잊힌 존재가 된 뒤에도 역시 음악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침묵, 곧 음악의 부재를 어둠 만큼 수상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백질이나 설탕처럼 몸이 진심으로 원하는 물질 같았으나 그의 경우 지속적으로 흐르는 음악은 그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문제를 야기했다. 어느 날 밤 낭만적인 피아노 협주곡을 틀어놓고 사랑을 나눌 때 그 곡의 말미에 화산처럼 폭발하는 가짜 절정, 타악기를 두드리는 듯한 절정이 길게 이어진 것이 문제였다. 피아니스트는 마지막 절정에 오르는 듯 하다가도 다시 아래로 떨어져 낮은 음역으로 돌아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시어스와 마찬가지였다. 결국 르네가 아주 부드럽게 물었다. 이러다 끝이 나긴 하는 거예요? 저 피아니스트가 끝내면? 시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말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공연을 끝냈다. 그녀가 과연 그를 이해했는지는 결코 알 수 없었다. 누가 그녀에 대해 묻는다면 그는 영리한 여자라고 했겠지만 가끔 그녀에게 놀라거나 실망할 때도 있었다. 그녀는 방사능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이사회 회의 때문에 몹시 지쳐서 돌아온 그는 자신이 그렇게 지친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지루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의 회사를 소유한 대기업이 그날 오후 매출이 자사의 3배나 되는 항공사를 사들였다. 그는 모름지기 대기업은 결코 지나치게 한 곳에 집중하려 들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종류를 막론하고 전문화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잖소. 핵에 얽힌 이해관계를 생각해봐요. 우라늄 채굴 비용이 1파운드당 10달러에서 거의 40달러까지 올랐는데 우라늄 가격은 1파운드당 40달러에서 20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했소. 우리 모기업이 사들인 항공사가 작년에 손실 2천만 달러를 만회하는 데는 정력적인 최고의 중역들만 있으면 돼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휘파람을 분 그녀는
그의 회사가 3,7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 해도 그는 누가 그녀에 대해 묻는다면 역시 영리한 여자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녀의 언니인지 여동생인지가 찾아오는 바람에 그는 일주일 정도 르네를 만날 수 없었다. 그녀가 몹시 보고 싶었다. 육체적인 결핍이 지독했다. 자매가 떠난 날 그녀는 점심때 만나자는 청을 수락하며 그에게 1시에 자기 아파트로 오라고 했다. 그는 그녀가 예전처럼 파란 가운 차림으로 자신을 맞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먼저 사랑을 나눈 뒤에 샌드위치를 주문해서 먹겠지. 그는 그 만남을 위해 옷을 차려입으면서 그녀가 마음에 든다고 말한 넥타이, 셔츠, 양복이 어떤 것인지 기억해내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파트에 들어선 뒤 1, 2분 만에 알몸이 될 터이니 옷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알몸이 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심지어 속옷도 입지 않기로 했다. 시어스가 성기를 바지 속으로 집어넣을 때 표정은 정말 볼만하다. 시어스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 뻔뻔하게 거만을 떨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권위와 아주 흡사한 어떤 것을 즐기는 듯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남자가 반드시 갖고 있는 이 흔해 빠진 기관이 자기만의 특별한 보물, 말하자면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불가리아로부터 마케도니아를 빼앗고 그 나라의 에게의 연안 지방을 그리스에 주고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를 새로 만들어 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진 채 떠돌게 만들고 폴란드의 발트해로 이어진 통로를 주고 미래의 불화와 전쟁의 씨앗을 뿌린 바로 그 팬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시어스는 성기를 바지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자신이 역사를 주무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날은 택시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의 아파트까지 뛰어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12비호. 그가 엘리베이터맨에게 말했다. 그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아침을 맞은 날 엘리베이터를 조종해서 그를 아래층까지 내려다준 그 남자였다. 시어스의 눈에 그의 얼굴이 다소 순수해 보였으므로 곧바로 이어진 대화에 비열한 속내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아가씨의 아버님이십니까? 엘리베이터맨이 물었다. 아니요. 시어스가 말했다. 숨이 차서 말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럼 할아버님이신가요? 삼촌이요. 시어스가 말했다. 그럼 그 아가씨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아셨겠군요. 엘리베이터맨이 물었다. 틀림없이 무지무지 예쁜 아이였겠죠? 지금도 아름답지만 어렸을 때는 어땠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어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다. 정신이 멍해질 것 같은 충격. 그녀가 엉덩이를 흔들고 다니는 모습에서 이런 일을 예상했어야 하는 것을. 식당에서 그녀의 뒤를 따라 자리를 찾아갈 때도 에로틱한 경쟁이 일어나서 웨이터를 비롯한 모든 경쟁자들이 시어스를 노인으로 취부해버렸다. 시어스가 알몸이 되면 값비싼 손목시계 외에는 흥미를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는 이런 경쟁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항상 자신이 승리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지금 받은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문을 열어준 그녀는 낡은 파란색 가운 차림이 아니었다. 그에게 처음 아파트를 보여주던 날 입었던 정장에 장갑과 모자까지 갖춘 차림이었다. 얼굴에는 글을 읽을 때 쓰는 안경 위에 어두운 색 안경을 하나 더 쓰고 있었다. 멋내기용이거나 빛을 차단하는 용도일 터였다. 아, 내 사랑. 그가 신음하듯 말했다. 통보드 쿠프랭에 예약해놨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오. 그가 말했다. 난 지금 너무 단단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가 바지에 버클을 풀자
바지가 무릎까지 흘러내렸다.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오. 손님한테 상품이 단종되었다고 알려주는 백화점 직원처럼 굴지 말라고. 당신이 날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당신도 아주 잘 알지 않소?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당신이랑 관계한 게 100번은 돼. 그가 고함을 질렀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당신은 정말 부도덕한 사람이군. 난 오전 내내 파란 실내복을 입은 당신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는데 당신은 이불 대신 옷을 완전히 걸치고 있어. 나랑 점심을 먹을 건가요? 아닌가요? 그녀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괴로워서 그렇게 하기 힘들다 해도 괜찮아요. 수많은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꽃을 좀 사오겠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지를 올려 버클을 잠갔다. 여기서 기다려요. 금방 올 테니. 그녀는 꽃을 정말로 좋아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꽃은 그녀에게 유혹적인 힘을 발휘했으므로 꽃을 사다 주면 너무나 그녀답지 않은 이 엄격한 태도가 확실히 풀어질 터였다. 그는 가장 가까운 꽃집으로 달려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그는 택시를 잡아 타고 꽃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시간이 한참 걸려 마침내 꽃집을 찾아낸 그는 노란 장미 24송이를 샀다. 노란색은 그녀의 색깔이었다. 그녀는 노란색을 좋아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다시 그녀의 아파트로 돌아온 그는 한참 동안 초인종을 울렸다. 아마 30분 정도? 그러고 나서야 그녀가 외출해버렸음을 인정했다. 이제 발칸의 영혼이 생겨난 것 같았다. 마을들이 불길에 휩싸이고 곰들의 무게가 300kg이 넘는 곳. 그는 자신이 아주 무기력하게 그곳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칸에 여러 번 출장을 간 적이 있으므로 그곳이 아주 친숙했다. 시어스는 연말이 가까운 어느 월요일 아침을 생각했다. 아마도 11월쯤 되는 우울한 월요일. 눈이 내릴 것 같은 날씨인데 호텔방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더운 물이 나오지 않아서 면도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아예 물이 나오지 않았고 어디서 물을 구할 방법도 없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더니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낡고 악취나는 계단으로 대여섯 층을 걸어 내려가서 카페로 갔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주 더러운 제복을 입고 독재정부가 선전을 목적으로 발간하기 때문에 사실과는 거리가 먼 신문 한 장으로 고무나무의 먼지를 닦고 있는 못생긴 웨이트리스 뿐이었다. 신문은 날씨와 강수량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왜곡했다. 그가 커피를 청하자 웨이트리스는 흉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 지역이 수백 년 동안 터키의 지배를 받으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1878년에 알렉산더 2세의 힘으로 해방된 뒤 아무도 이곳에서 커피를 보지 못했음을 생각해냈다. 그는 거리로 나갔다. 그 거리에는 4월 3일의 국민투표를 기념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커피를 찾아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어서 알레아노르 마르코바 스트리트로 내려갔다. 그는 몰랐지만 알레아노르 마르코바는 40년대 파시스트의 손에 희생된 인물이었다. 마르코바 스트리트는 해방 거리로 이어졌고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자유 에비뉴, 프롤레타리아 대로, 승리 광장이 나왔다. 커피 냄새는 어디서도 맡을 수 없고 미소 짓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아름다운 것은 전혀 없었다. 심지어 상대를 이해할 것처럼 생긴 얼굴도 없었다. 시어스는 생각이 개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밑에서 자랐다. 따라서 그렇게 쓸쓸한 산악도시가 그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이유를 짐작하기 힘들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저기가 진정 낯선 사람이었는데도 그 순간에는 저기가 자신의 고향처럼 느껴졌다. 그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꼈으며 스승들과 친구들도 사랑했다. 그들 역시 그를 사랑했다.
심지어 군복무 중에도 사랑이 그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런 그가 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저기에 이토록 쉽게 넘어가는가? 그는 비행기를 타고 자신의 발칸반도에 도착한 것 같았다. 커다란 비행기인데 그는 1등석 손님이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공항은 자신이 탈 비행기가 언제 도착할지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다. 어쨌든 그가 아는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의 고통은 연인의 고통이라기보다 여행자의 고통에 더 가까웠다. 힘들게 짐가방을 찾아 헤매고 세관원을 구워 삶으려고 우스꽝스러운 시도를 하고 공항 소변기 주위를 떠돌며 방랑하는 성병균들을 대학으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는 모두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점점 커지는 두려움에 한몫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맨이었다. 그는 사복에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가 시어스에게 곧장 다가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시어스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 낯선 남자의 포옹은 시어스가 새로이 찾아낸 고독의 영역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시어스는 그 영역에 겁을 집어먹었다. 남자는 아름다운 것도 커피도 없고 못생긴 웨이트리스가 사실과 거리가 먼 신문으로 고무나무 이파리를 닦는 그 산악도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 엘리베이터맨이 한 말에 시어스는 크게 놀랐다. 그날 아침부터 줄곧 선생님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이 말에 이어진 그의 행동은 시어스에게 더욱더 큰 놀라움을 안겼다. 시어스는 자신의 성적인 충동을 버크 귀족 영감, 뉴욕 사교계 임명록, 초기 메트로폴리탄 클럽의 올고등과 비슷한 것으로 연관시켜보려고 진심으로 노력했다. 이 세 곳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로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확실히 선택된 자의 빛과 광의가 있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찬탄하는 마치 모종의 직책에 서품되는 듯한 분위기. 그가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엘리베이터맨은 그를 데리고 아래층 로비 옆의 작은 방으로 가서 시어스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었다. 시어스가 그 다음에 들른 곳은 당연히 정신과 의사의 상담실이었다.